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밴믹스 고급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믹스 살짝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복습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자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스터랑 거의 유사한 기능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지만, 밴믹스에서 이제 가운데 자르는 버튼, 한마디로 키네마스터에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2번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라고 나와 있는 2번, 3번이 이제 나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오른쪽을 트림이 뭐라 그랬죠? 그게 이제 이 파란색 버튼, 자르기 버튼이 왼쪽을 트림, 오른쪽을 트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필요 없는 구간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나누기 기능인데, 이게 어떤 때 쓰냐?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 동영상 같이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거와 같이 여행 동영상은 짤막하게 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찍는 이렇게 뭐 강의 화면이라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찍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더 길게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게 찍은 거를 어느 중간은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중간은 또 살려놓고, 또 중간 자르고 중간 버리고, 이렇게 중간을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간을 자르고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게 나누기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첫 화면 딱딱 불러오면은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이야기했던 노란색 박스인 클립 단위가 이렇게 한 칸으로 보여진다고 했어요. 키네마스터와 유일하게, 거의 뭐 다른 거는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키네마스터는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작업창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 그다음에 짧으면 짧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길든 짧든 그냥 딱 한 칸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칸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자르기를 눌러가지고 나머지 플레이에서 분할이 나누기고, 그 다음에 앞뒤를 트림하는 게 자르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하나 더 복습하자면 스크린샷 버튼도 기억나시죠? 우리 키네마스터 동그라미 있는 데서 옆에 어떤 때 많이 쓴다고요? 네, 썸네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스크린샷 또 활용이 종종 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키네마스터에서도 영상 클립 노란색 박스 선택한 다음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음소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볼륨을 좀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역시 스피커 버튼 동일하게 생긴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 가지고 볼륨을 조절하거나 높이거나 낮추거나도 가능하고요. 또 스피커 버튼을 그냥 바로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음소거가 됩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어땠죠? 키네마스터에서는 그 위에 그 동그라미 스피커 버튼을 한번 톡 누르면은 음소거 버튼이 착 생기면서 이제 한 번에 음소거가 됐었죠. 이런 것도 똑같이 두 번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은 바로 음소거가 되니까, 보통 여행 영상 같은 거에서 많이 쓰죠. 현장 소리는 없애고 그 다음에 음악만 남기거나 아니면 내 나레이션만 넣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요 밑에 있는 버튼들을 잘 보면은 사실 키네마스터하고 그림도 거의 유사하고 아이콘도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옆에, 썸네일 옆에 달리기 버튼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달리기 버튼처럼 생긴 게 있는데, 원래 이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 좀 이제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이런 최대 속도가 뭐 8배속, 16배속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가 4배 빠르게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8배속, 현재 16배속까지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키네마스터가 상당히 핸드폰에서 하는 프로그램 치고도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휴지통 버튼은 휴지통을 버릴 수 있는 버튼이고, 이 달리기처럼 생긴 게 이제 그 동영상 배속 조절이 가능한 거고, 뭐 4분의 1 속도로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25%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다시 보통 속도로 원래 속도로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100%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 200%, 300%, 400%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르게 하면은 그 사람 목소리 빠르게 돌릴 때 에 하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된다거나, 그럼 느리게 하면은 오 느리게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바뀌기도 하니까 요거 이제 혹시나 바꿨으면은 볼륨도 같이 조절을 하는 형태가 아마 더 좋으실 겁니다.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를 내게끔 편집할 게 아니시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소리 같은 경우에도 따로 조절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 기능도 이제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의외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면 조절 버튼, 우리 키네마스터에서도 컷 편집 바로 옆에 있던 버튼이 뭐였죠? 펜앤줌. 그쵸? 펜앤줌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확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밴믹스에서도 이 화면 조절 버튼이 펜앤줌 버튼이에요. 그래서 펜앤줌 버튼을 잘 써야 카메라를 한 대로 찍었지만 마치 여러 대로 찍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화면 조절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나오는 창이 있으면은 여기서 축소를 한다거나 확대를 한다거나, 먼저 잘라가지고 화면 위치도 손으로 이제 그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조절 버튼이 자르는 거, 자르기 버튼만큼이나 많이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 바로 옆에 여기에도 역시 화면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려서는 사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키네마스터에서도 고비가 3번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화면 중간을 자르는 법, 그죠? 두 번째가 이 확대 축소, 그러니까 펜앤줌 버튼을 활용하는 법, 세 번째가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위기가 있는데, 밴믹스에서도 화면 조절 버튼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까먹기 쉬우니까 꼭 직접 해보시고 요거를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우리가 중급 편집자로 올라서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조절에서 역시 펜앤줌 버튼 말고, 우리 원래 키네마스터에서는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그 화살표 이렇게 돌리는 버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화면을 가로 화면을 세로로 바꾼다거나 세로 화면을 가로로 바꾼다거나, 또는 우리 핸드폰을 이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은 좌우가 거꾸로 된다 그랬죠.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글씨가 다 거꾸로 보이게 되는데, 그 거꾸로 바꾸는 거를 화면 좌우 반전 버튼을 통해서 영상을 이제 거울 보는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똑바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 화면 반전 버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회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로 사진을 눕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화면 조절 버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능 중에 하나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화면 조절에서 사진의 이동 방향, 이건 사진이에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르기하고 화면 조절 버튼 대신에 시간 조절과 화면 조절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키네마스터에서도 동영상을 불러왔을 때는 볼륨 버튼하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 버튼이 있었는데, 사진을 불러오면은 제가 볼륨 버튼과 속도 조절 버튼이 없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사진에는 시간과 그리고 소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버튼이 안 보이는데, 밴믹스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 파이널 컷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원본 따라가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겠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만 다룰 줄 알면은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컴퓨터가 좋다,
그리고 나는 자막에 힘을 많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밴믹스가 조금 더 편리하고요. 이제 나는 뭔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좀 더 짬날 때마다는 본업이 있으니까 짬날 때마다 조금씩 편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전문적인 편집을 좀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나 이제 파워 디렉터, 그 다음에 곰믹스, 요 세 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중에 곰믹스나 그 다음에 그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스터만 하실 줄 아시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두 개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화면 이게 너무 작은 거 이렇게 막 매번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보기 손가락으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마우스와 키보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 디렉터나 아니면은 곰믹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 조절 버튼을 누르면 시작 화면과 끝 화면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진을 고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과 확대 축소 사용의 이 체크를 해제하면은 사진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키네마스터도 기본으로 사진을 딱 불러오면은 사진이 살짝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 동영상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밴믹스에서도 이동과 확대 축소 사용을 딱 누르면은 이제 처음과 끝이 조금씩 클로즈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줌아웃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카메라가 살짝씩 이동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글씨가 있는, 특히 강의 자료 같은 것들, 그렇지 글씨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 체크를 해제하면은 그 사진이 가만히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과 동영상의 순서를 바꿀 때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앞뒤로 드래그하면은 투명해지면서 순서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키네마스터에서는 어땠죠? 손가락을 노란색 그 박스 선택을 안 된 상태에서 꾹 길게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진동이 한번 톡 오면서 드래그하면은 앞뒤를 바꿀 수 있었죠. 동일하게 역시 클릭을 해가지고 앞뒤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바꿀 일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앞뒤 바뀌는 건데, 사실 밴믹스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하면 쉬운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길게 누르면은 우리 드래그 하는 것처럼 앞뒤를 바꿀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빈 화면 추가하는 거 있었죠. 우리 키네마스터에서는 뭐죠? 미디어를 클릭한 다음에 단색 배경, 그렇죠? 단색 배경이 있었죠. 단색 배경에서 검정색 화면이나 흰색 화면을 넣는 것처럼 여기서도 플러스 빈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검정색 화면이나 빨간색 화면이나 흰색 화면을 넣을 수가 있다를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색상을 딱 여기 나와 있는 색상 외에도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그 나중에 스포이트 기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트랜지션 효과라 그렇죠? 트랜지션 효과. 그래서 사진과 사진이 이렇게 겹치면서 쓱 자연스럽게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줌아웃으로 바뀐다거나, 우리 키네마스터에서 약간 확대하면 보이는 그 영상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있었죠. 그게 여기에서 효과 없음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플러스 버튼인 거고요. 요거를 그냥 클릭을 한번 톡 하면은 오버랩 효과로 화면 전환 효과가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나중에 전환 효과가 향후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는지. 사실 꽤 됐는데 업데이트 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화면 전환 효과도 너무 많이 쓰면은 되게 화면이 좀 영상이 좀 복잡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또는 약간 유치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거의 프리미어보다 더 많은 효과들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3D 장면 전환 효과를 잘못 쓰면은 굉장히 촌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제 화면 전환 효과가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대표 장면 전환 효과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장면 전환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겹침.
그냥 겹침을 영어로 하면 오버랩 효과입니다. 그래서 겹침을 오버랩 효과를 많이 썼었는데, 겹침과 오버랩 효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제 밴믹스에도 동일한 장면 전환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요 장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을 화면 스크린샷 버튼 여기에도 있고, 이 자르기 버튼 들어가서도 이제 그 뭐죠? 스크린샷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스크린샷 버튼 눌러주면은 바로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 지금 이게 시간 조절, 화면 조절, 자르기, 화면 조절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이유는 뭐죠? 네, 바로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볼륨 버튼이 있고 시간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볼륨 조절과 시간 조절 버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진과 동영상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음악 파일을 자를 수가 있어요. 키네마스터 음악을 자르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을 이렇게 하다가 다른 노래를 바꿔가지고 삽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음악을 살짝 낮추고 음악을 다시 볼륨을 살짝 올려가지고 다른 또 내 목소리 나오는 거 소리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음악이 정상 그 볼륨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다 음악도 잘라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키네마스터에서도 음악을 똑같이 플레이에 대해서 부달, 그러니까 빨간색 그 전 딱 자르는 것만 가능한다거나, 아니 앞에를 잘라버리거나 뒤에를 잘라버리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끝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나중에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음악 편집이 가능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결국엔 특정 구간은 볼륨을 줄인다, 음악 파일을 분리한다는 게 뭐죠? 키네마스터에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를 잘 사용해야 중간중간 자르고 중간을 뺀다거나 아니면 중간 볼륨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나누기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버튼이 바로 요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나레이션 넣을 때는 역시 이 나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나 녹음, 내 컴퓨터에서 mp3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네, 내 컴퓨터 버튼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음을 눌러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목소리들을 여기다가 쭉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녹음을 해서 영상을 쭉 플레이를 누르면서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 내가 뭔가 못했던 말들이나 이제 소감 같은 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주변에 시끄러운 기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레이션 버튼, 그 다음에 음악 버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 컴퓨터는 내가 이미 다른 녹음기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핸드폰 음성 녹음에서 그냥 나레이션 미리 해놨어요. 그걸 녹음한 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중간 부분 자르고 편집을 하겠다 할 때는 내 컴퓨터에서 불러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연결한 다음에 핸드폰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거기서 내 컴퓨터를 눌러가지고 불러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녹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내가 컴퓨터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녹음 버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 같은 경우에도 자막의 효과음이 띠용 하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뿅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넣은 상태에서 소리 없음을 보통 클릭을 하면은 원하는 효과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효과음 추가를 클릭해서 여러 가지 내가 만들고 싶은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뭔가 이렇게 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실로폰 같은 소리를 낸다거나 해가지고 효과음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디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이트에서 효과음을 다운받아가지고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기 있는 효과음만으로 충분하니까 이 효과음 중에서도
잘 이것저것 선택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예쁜 것, 이렇게 예쁘게 뭐 소리를 넣을 수, 이 타이밍에 이걸 넣으면 소리가 예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적절히 효과음도 사실 자막이나 이런 영상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한번 정하면은 스타일 크게 바꾸지가 않아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어떤 효과음을 자주 쓸지를 내 마음속에 잘 정해놨다가 요거는 요때 써야지, 요거는 요때 써야지 이렇게 해서 영상에 맞게끔 적절하게 넣어주시면은 참 쉽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효과음도 있고 끝날 때 효과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폭발음, 뭐 방송 효과음이나 버튼 알림음, 뭐 자연, 사람, 동물, 뭐 코믹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의 등장 효과를 적용하려면은 자막을 넣은 상태여야 돼요. 자막을 넣기 전에는 안 됩니다. 자막을 넣은 상태에서 효과 없음을 클릭해가지고 원하는 종류를 골라서 클릭한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막에서도 움직임이 적용이 돼요. 자, 앞에 거는 이제 소리에 대한 효과음이었고요. 뒤에 거는 우리 키네마스도 있었잖아요. 뭐 슝 날라온다거나 타자기처럼 딱딱딱딱 한 글자처럼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등장할 때 뭐 또는 뭐 사라질 때 강조하면서 깜빡 할 때 뭐 아니면 형광색으로 막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시작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적절한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끝 애니메이션에서도 끝 애니메이션 고르면은 이제 끝 애니메이션에서도 기본 애니메이션, 타이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역시 해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이제 속도가 빠르게나 느리게나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켜두시면은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서 이게 아주 그 키네마스터나 프리미어 파이널 컷처럼 초단위로 하기는 힘들어요. 초단위로 아주 뭐 0.5초 단위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빠르게 보통 느리게 정도만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하실 때는 역시 전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빠르게 보통 느리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 고급 기능 막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튜버로서 또는 내가 원하는 효과 연출을 하는 정도까지 유튜버나 아니면 영상을 간단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 배워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쓰느니 밴믹스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그냥 기능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두시면은 충분히 거의 내가 원하는 만큼 영상에 근접하게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막이나 그림이 없는 요 빈 배경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그 자동으로 이제 중앙 정렬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보통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조금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중앙 정렬 버튼 한번 탁 누르면은 바로 화면 중앙으로 자막들이 딱딱딱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손가락을 찾으면 가운데 빨간 선이 나면서 정확히 중앙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요건 좀 더 편리한 기능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 자막은 밴믹스가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시간 절약하기가 밴믹스가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영상 편집을 다 끝내고 키네마스에서 컷 편집을 다 끝낸 다음에 주로 영상은 밴믹스에서 자막은 밴믹스에서 작업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 같은 거 넣을 때 이제 중앙 정렬 버튼을 누르면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중앙 정렬을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막이나 그림을 딱 한 번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여러 번 몇 번 클릭하냐에 따라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커서가 피부 속은 건성, 겉은 지성 뭐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제 바로 글씨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번만 톡 클릭해서 요 이제 투명도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자막, 소리 없음, 효과 없음, 뭐 몇 분 몇 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다시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다다닥 하게 되면은
바로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어느 부분을 한 번 클릭하냐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한 번 클릭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투명도, 뭐 개체 순서 아니면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요거는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꼭 해보시면서 여기 한 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 창이 뜨는구나, 또는 여기 한 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중앙 정렬이 뜨는구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동 중앙 정렬 기능이 사용 가능한 거고, 요거는 한 번 클릭한 상태에서 투명도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또는 개체 순서, 이거 뭐죠?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맨 앞으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파워포인트에서도 있었고 키네마스도 있었고, 역시 약간 레이어는 아니지만 레이어 유사하게 이제 자막을, 사실 이게 레이어 개념이긴 한데 어차피 밴믹스는 직접적으로 레이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순서를, 개체 순서를 앞뒤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에서 제가 프로젝트 파일 저장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못 보고 그냥 내가 영상 편집하던 요 중간을 이제 어디까지 했다가 중간 어디 나가야 될 때 저장하는 게 그냥 수정 작업용이에요. 말 그대로 가로 열고 보시면은 수정 작업용이고, 원본 파일을 보관을 필수로 해야 된다. 폴더 위치도 바꾸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제 수정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파일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게 원래 동영상 원본 파일 삭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저장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한테 이걸 보여줄 때, 또는 유튜브에 올릴 때,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아니면 어디 제출을 기관에 제출을 할 때, 이럴 때 하는 게 동영상 파일 저장이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시간이 컴퓨터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1시간은 뭐 기본일 수도 있고요, 뭐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은 컴퓨터를 계속 틀어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1920, 1080, FHD, FHD 또는 1080p 라고 하는 게 다 같은 거예요. 다시 1920, 1080, 그 다음에 1080p, 그 다음에 FHD라고 쓰는 게 세 개가 다 같은 거고요. 1280, 720 또는 720p 또는 HD, 그냥 HD라고 써 있는 게 이제 1280, 720과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1280, 7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많이 쓰진 않죠. 191080이 좀 더 대중적이죠. 근데 핸드폰에만 볼 것 같고 뭐 이제 크게 영상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1280, 720도 충분하니까 어떤 걸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수는 뭐라 그랬죠? 프레임 수는 1초에 영상 그 한 장 한 장 넘기는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1초에 우리가 60장 넘어가는 거하고 1초에 30장 넘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화면이 부드러울까요? 당연히 1초에 60장 넘기는 게 조금 더 화면이 부드럽겠죠. 그래서 프레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보통 60장 넘기는 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것도 사실 또 많이 있고, 사람이 의외로 30프레임 정도면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 영화관 가서 보면은 영화 시네마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초당 24프레임이에요. 그래서 30프레임 정도만 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프레임 수를 24로 둘 건지 30으로 둘 건지 60으로 둘 건지 이 세 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역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스포츠라거나 아니면 막 댄스 영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초당 프레임을 60프레임 많이 주고요.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유사하게 일반적인 그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은 30프레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 영상들이 30프레임, 60프레임을 둘 다 지원하는 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화면을 보시고 30프레임으로 갈지 60프레임으로 갈지를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상 이론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상 이론까지 한번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 밴믹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영상 이론을 좀 배워둬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앞에서 나왔던 1280, 720이라거나 아니면 키네마스터를 그동안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조금 기억하시게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지금 밴믹스를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밴믹스 하다가 갑자기 순간 다 까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손으로만 익히고 있는 거하고 또 막상 직접 내가 어떤 거를 하냐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론을 안 다음에 접근하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영상 이론까지 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밴믹스를 한번 직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상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 영상 이론을 알고, 이 키네마스터든 밴믹스든 사실 영상 프로그램은 그냥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어떤 툴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구도가 예쁠지 또는 어떤 샷을 활용해야 될지, 대부분 영상 이론도 미술과 유사하게 다 구도로 시작해서 거의 구도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그냥 좀 기술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구도를 미리미리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 구도에 따라서 특히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뭐랄까요, 기술적인 거에서는 좀 잘하는데 의외로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화면 보는 거에서는 여성분들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딱히 뭐 기술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예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영상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이런 캠코더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종종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캠코더나 진짜 이렇게 방송용 카메라 엄청 좋은 게 아닌 이상 사실 캠코더나 아니면 요 핸드폰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단 어떤 경우에 한해서라 그랬죠? 단 빛이 많은 전제하에서는 캠코더로 찍으나 핸드폰으로 찍으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이런 큰 카메라들이 좀 더 이제 빛을 발하기 좀 시작을 하고요. 방송용 카메라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산 카메라들이 대부분 이제 방송을 거의 다 방송계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나소닉이나 소니나 캐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 방송에서는 소니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계에서는 캐논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은 이제 파나소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소니가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델들은 대체로 구모델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소니 캠이나 이런 것들을 캠코더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최신 모델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고요. 사실 모델에서 중요한 게 의외로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보통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은 볼륨, 그러니까 즉 마이크, 소리를 수음하는 거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런 캠코더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샷건 마이크 같은 것들이 앞에 달려 있거나 앞에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즉 수음하는 데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버튼들은 단순히 이게 복잡하게 만들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버튼을 만들어 둔 거고요. 요즘에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요즘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터치패드 큰 화면 안에다가 이렇게 터치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또 약간 옛날 클래식 자동차들을 보면은, 또는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자동차들을 보면은 수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추구하는 바는 같아요. 운전자가 사용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버튼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거를 직관적으로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끔 한 게 그냥 이렇게 많은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은 그냥 터치해서 다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테슬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어디 터치 들어가서 에어컨 올릴 때마다도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서 에어컨 온도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 하는 것들 것처럼, 이 버튼이 많다고 굳이 이거 내가 사용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핸드폰을 사용하나 이거 사용하나 그냥 이 기능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찍다가 이 돌발 상황에서는 이 버튼을 탁탁 활용해가지고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사실 가성비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방송용 카메라보다 이렇게 비싸고 화려한 이런 카메라보다, 이런 레드나 이런 카메라들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어딨죠? 이렇게 DSLR이
잠시만요. DSLR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DSLR을 사시는 게 낫고, DSLR 사느니 그냥 캠코더보다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캠코더 사는 사람 뭐예요? 물론 화면이 조금 더 열악해진다거나, 특히 장시간 찍을 때, 아주 오랫동안 찍을 때는 핸드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DSLR도 그렇고 그 발열 때문에 중간중간 녹화가 끊길 때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을 때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특별히 1시간 이상 뭔가 영상을 찍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캠코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해상도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1920, 1080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1920, 1080이. 근데 요즘은 4K는 3840, 2160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로가 1920개의 점이 있는 거고, 세로가 1080개의 점이 있는 게 1920, 1080입니다. 그러면 1920 곱하기 1080 한번 해보세요. 자, 대충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동영상은 대부분 200만 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4K는 몇이죠? 4K 같은 경우에는 3840 곱하기 2160, 3840 곱하기 2160 해보세요. 자, 암산 빠르게. 자, 대충 계산하면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4K TV나 4K 화면 같은 경우에는 800만 화소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차이죠? 우리 이런 핸드폰 카메라 보통 몇만 화소죠? 대부분 뭐 적게는 800만 화소에서 많게는 1200만 화소 정도가 돼요. 근데 요거는 사진일 경우에, 딱 단일 사진일 경우에는 한 그 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다. 즉 사진이 동영상보다는 화질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보통 사진이 동영상보다 화질이 더 좋죠. 근데 요즘에 4K로 오면서부터는 사진과 동영상, 즉 동영상을 보다가 딱 스톱을 해놓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면은 사진처럼 화면이 선명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800만 화소, 즉 사진과 거의 유사할 때까지 이게 그 기술이 진화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동영상이 더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냐? 동영상은 사진의 집합체죠. 우리가 저처럼 이제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책을 뚜루루 넘기면서 옆에 그 이렇게 비행기 이륙하는 만화 같은 거 이렇게 쭉 그려 나가다 화면 뚜루루 넘겨듯이 교과서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교과서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보고 옆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면서 옆에다 막 이렇게 낙서한 다음에 이렇게 쭉 넘기면서 이렇게 만화 만들잖아요. 막 만화 만들듯이 그거를 하는 게 1초에 30장 넘기는 게 30프레임, 60장 60프레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에는 사진이 30장 모여서 1초를 완성하는 거고, 또는 사진이 60장 모여서 1초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동영상 처리 기술, 사진 처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는 기술이 거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 나중에 8K 나오면은 정말로 구분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요즘 8K TV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특히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녹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코덱이라는 게 있어요. 코덱 한마디로 아까 1초에 30장을 그대로 압축해버리면 사진 용량, 즉 동영상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진이 한 장에 1메가예요. 근데 그거를 1초에 60프레임에서 60메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초 60메가예요. 그러면 10초만 해도 600메가, 100초만 해도 6기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 1시간짜리 하면은 말도 안 되게 용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를 좀 더 압축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구별 못할 정도의 이제 그 압축 손실 기술이나 아니면 또 압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mp4 파일이라거나 .avi 파일이라거나 또는 .mkv 파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압축 기술이고요. 주로 보게 되면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압축 파일은 뭐죠?
.mp4 파일입니다. 근데 .mp4 파일 안에도 h.264거나 h.265라거나 굉장히 많은 영상 코덱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영상을 여러분들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은 .mp4 파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그 카메라들 이렇게 DSLR이나 아니면은 가끔 특정 핸드폰 중에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뭐 이제 그 소니 캠코더라거나 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DSLR 같은 것들 보다 보면은 AVIC 뭐 AVCHD 또는 또 뭐 있죠? XAVS, 뭐 XCVS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게 AVCHD라는 거고요. 그냥 압축 기술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가끔씩 H.264과 H.265가 있는데 뭐가 더 우월하다를 떠나서 H.265는 아직까지는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뭘 선택하는 것 창 중에서 H.264와 H.265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H.264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내가 핸드폰으로 불러오든 컴퓨터에서 뭐 밴믹스로 불러오든 키네마스터로 불러오든 뭐든 간에 가장 이게 안 될 확률이 적다. 즉 H.264 .m4 파일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그 포맷 뭐죠 그 포맷 때문에 저거 포맷이 컴퓨터 없애는 포맷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방식 그 틀에서 편집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1080i, 1080p 이런 거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특히 TV 설정 이렇게 클릭 리모컨 가지만 갖고 놀다 보면은 1080p, 1080i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거는 뭘까요? 우린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되죠. 좋은 거는 1080p예요. 1080p가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서 이제 1초에 같은 화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는 정확하게 하나의 그 사진처럼 영상을 쭈루루 넘길 때 보여주는 게 1프레임 완성되는 거고, 요거는 순차적으로 깜빡 계속 바꾸는 거라서 인터레이스 스캔이 좀 더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술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1080p로 또는 이제 720p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P와 I가 있을 때는 P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렌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렌즈 특성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하실 거는 없어요. 근데 보통 그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데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뭐죠? 이제 그 초점 거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제가 찍는 DSLR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굉장히 그 좋죠. 근데 가만 보면은 의외로 화소 같은 경우에는 뭐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다 그게 그거예요. 아주 좋아봐야 뭐 요즘에 엄청 좋은 카메라 나와봐야 뭐 2000만 화소, 아주 가끔 4000만 화소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에 갤럭시 막 S20 같은 거 보면은 1억 화소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1억 화소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2000만 화소짜리 DSLR보다 화질이 더 좋으냐, 더 예쁘게 찍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요만한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DSLR 이만한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양하고 당연히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큰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DSLR이 큰 이유는 그 조리개와 렌즈가 이렇게 화면처럼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거리가 있어요. 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DSLR 얘는 요만큼의 요 핸드폰 얇기만큼의 초점 거리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요. DSLR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굵고 크죠.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굵고 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초점 거리를 보통 맞추기 위해서 렌즈가 굵어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거리, 즉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초점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큰 카메라가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즘에는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카메라가 몇 대 있지만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어디 가서 굉장히 찍는 것 자체도 조금 카메라 들고 있으면 뭔가 되게 전문가스러울 때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 이 전문가스럽지 않을 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 보여주기 약간 이렇게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저도 사실 더 많이 찍어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워낙 훌륭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카메라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해 보면은 제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여기 이쪽이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나무 모양이 있어요. 나무 모양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특히 렌즈가 이렇게 3개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1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1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3개 있는 게 있어요. 또는 렌즈가 2개 있는 경우에는 나무가 뭐 하나 있고 2개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나무가 2개 있는 게 표준 렌즈예요. 지금 뒤에 보시면 골프백화점이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요쪽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압축비란 게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은 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골프백화점 사람 얼굴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깝게, 망원에 비해서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광각에 비해서는 좀 더 멀게 느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더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배경을 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담았어도 좀 더 배경이 넓게 담기게 되는 게 나무가 3개 있는,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서 나무가 3개 있는 게 광각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담아야 된다. 우리가 교실에서 앞에 3명까지밖에, 3줄까지밖에 못 찍는 거를 광각 렌즈로 바꾸면은 5개 줄까지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망원 렌즈는 지금 보시면은 좀 더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과 골프백화점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이거를 압축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몇 가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풍경 사진처럼 좀 더 광활하고, 또는 우리가 수목원 같은 데 왔어요. 수목원 같은 데 와가지고 나무가 높이 되어 있는 거를 뭔가 좀 더 나무를 높은 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광각 렌즈를 쓰는 겁니다. 광각 렌즈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넓게, 또는 뭔가 이렇게 운해가 펼쳐진 거를 뭔가 넓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광각 렌즈를 쓰면은 풍경 사진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쓰는 게 광각 렌즈고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골프백화점에 써 있는 게 좀 더 흐릿하게 보이고 사람이 좀 더 또렷하게 보여요. 한마디로 우리가 비싼 카메라를 사는 이유인 아웃포커싱을 할 때는 망원 렌즈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람을 찍을 때도 망원, 즉 나무가 하나 있는 걸로 찍으면 사람이 조금 더 뭔가 예쁘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웃포커싱 하기에는 망원 렌즈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평범하게 찍을 때는 표준 렌즈,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보통 35mm에서 55mm 정도 사이, 보통 대부분 50mm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 사람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이제 원근감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근감이 굉장히 강조돼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근감, 아까 골프백화점은 제가 요 사이를 말씀을 드린 건데, 골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근감이 사라지고 심도가 얇아진다, 이렇게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피사체만 강조하고 싶을 때를 망원 렌즈를 많이 쓰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비싼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대부분 피사체를 강조하고 싶어서 많이 쓰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피사체를 강조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변을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렌즈를 비싼 게 써가지고 막 딱 그것만 보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그냥 싼 카메라를 쓰거나 핸드폰 카메라 찍더라도 덜어내는 예술이 사실 사진과 영상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뒤에가 좀 뿌옇게 날아가가지고, 망원 렌즈 보시면 뿌옇게 날아가가지고 사람만 어느 정도 부각이 됐어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지저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조금 더 단촐한 배경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사람이 더 부각되면서 망원 렌즈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 벚꽃 사진 많이 찍어보셨죠? 벚꽃 사진 굉장히 이쁘죠? 벚꽃 사진을 보면 막 찍었어요. 근데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벚꽃 숲에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은 벚꽃 사진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옵니다. 왜냐? 벚꽃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많고 막 온갖 게 다 찍혀가지고 예쁘게 벚꽃 사진을 담기가 힘들어요. 근데 벚꽃 이렇게 하나에 딱 그 가지만, 요건 좀 짧네요. 벚꽃 가지만 이렇게 하나만 살짝, 뭐 보이시죠? 요 보이시죠? 이렇게 뭐가 하나가 살짝 나와가지고 요 배경은 다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벚꽃 하나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뒤에는 다 하늘이라고, 하늘을 배경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벚꽃만 딱 부각이 돼가지고 사진이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지저분하게 넣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그 무언가를 좀 덜어내는 예술이 사진과 영상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덜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웃포커싱 자체는 조금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6주 동안이나 이게 알죠?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배우게 되는데 그 피사계 심도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이런 줄이 줄을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쭈르르 세워놨을 때 다 초점이 또렷하게 맞춰질 때 쓰는 게 피사계 심도가 깊다. 즉 아웃포커싱을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쪽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만 이제 초점이 딱 맞춰져 있고 앞뒤로는 뿌옇게 보이죠. 이런 게 피사계 심도가 얕다. 즉 아웃포커싱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화면에 나만 보이게 되면은 초점을 그 사람한테만 딱 맞춘 거예요. 그럼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결혼 사진에서 그 사람만 초점이 맞았으면 그 사진은 다시는 살릴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단체 사진에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전체를 초점을 못 맞추고 딱 한 사람만 맞춰놨을 경우에는 그 사진은 다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단체 사진에서는 다 맞게끔 꼭 바꿔놓고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얕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맞게 되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이 한마디로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으면은 요 카메라의 거리와 내 손가락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게 한마디 피사체를 내가 손가락 찍고 싶어요. 그럼 이게 가까울수록 좀 더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 작을수록, 이게 한마디로 이제 조리개를 좀 더 확 열수록, 그 다음에 망원 렌즈를 사용할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색 온도라는 게 있는데, 색 온도는 우리가 노을 같은 거 볼 때는 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불구죽죽하게, 이제 화면 세상이 불구죽죽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빛을 형광등처럼 하얗게 틀어놓으면 좀 더 세상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색 온도까지 이런 걸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상 전문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예쁘게 나올까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가 사람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 사진을 찍는 게 아주 예쁘게 나와요. 자, 다시
보통 아침 한 8시에서 9시 사이 또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좀 더 예쁘게 나오고요. 그다음 사광이라 그래요.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저녁 한 4시에서부터 6시 사이 또는 5시에서 7시 사이에 찍는 게 좀 더 사람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찍게 되면은 저녁 노을을 보통 담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색 온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빨간색으로 왔을 때부터 색 온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밝아질수록 색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그냥 기억하시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보통이 5600K 정도 된다, 5600 켈빈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열등이 보통 3200 켈빈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결혼 사진 찍어 보신 분들 보면은, 오래전에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피아 톤, 갈색으로 보이는 거를 많이 썼어요. 또는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좀 차가운 톤, 쿨톤이라 그래서 이제 푸르딩딩한 느낌으로도 많이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유행이 있어요. 색깔마다 다 유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하나로 맞추시는 게, 그러니까 원래 정상 색깔로 맞추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색온도가 낮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약간 세피아 톤이 되게 되고, 색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푸른색이 이제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원 상태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 바꾸는 거는 나중에 필터에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지금부터 찍을 때보다 나는 갈색 톤으로 다 찍을 거야, 붉은색 톤으로 찍을 거야, 노을을 강조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찍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요 찍는 법은 제가 나중에 그 다다음 시간 정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밴믹스를 할 거고,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핸드폰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출, 한마디로 아까 제가 조리기를 빛을 많이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는데, 카메라들 가끔씩 보게 되면은 뭐 카메라에 그 뭐 f1.2, f1.6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뭐 조금 접어두고서라도, 사람을 아웃포커싱 시킬 거면은 이렇게 f 값이 적은 거, 자, 요 F8 쪽이 빛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F1.6 쪽이 빛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F1.6 쪽이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찍을 때라거나, 또는 뭐 사람 아웃포커싱 할 때거나 이럴 때는 조리개 값이 낮은 게 더 유리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조리개 값이 낮은 거, F1.2나 F1.4, F1.8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당연히 카메라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내가 아웃포커싱을 많이 할 거다, 또는 나는 어두운 데서 뭔가 많이 찍게 될 거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카메라를 사실 때 F값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가 처음에 카메라 이제 찍는 촬영법 강의할 때 뭐라 그랬죠? 흔들리지만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보통 카메라가 찰칵하고 찰칵할 때 열릴 때만 빛이 들어오고 순간에 딱 닫히는 거예요. 이 조리개 값이 위에 있는 게 찰칵 열렸다가 찰칵 닫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렇게 한마디로 조리개 값, 이렇게 뭔가 셔터가 찰칵 올라갔다 찰칵 닫히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빛이 들어온 시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250분의 1초는 돼야, 250분의 1초는 돼야, 나중에 이거 셔터 스피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카메라에 보면은 사실 여기 그 더보기에 보시면은 프로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셔터 스피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링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화면을 직접 잘 보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노출이라는 게 있구나, F값이라는 게 있구나,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오늘 알아두셔도 오늘 수업이 사실 꽤 알차게 아마 남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론인 것 같지만, 이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초는 돼야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구나, 동영상 촬영할 때는 특히 60분의 1초로 설정해서 뭔가 촬영을 하는 게 좀 더 좋겠구나, 그리고 60분의 1초면 흔들릴 확률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삼각대 올려놓고 찍는 게 더 좋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콧마찰이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우리 주로 흔히
타임랩스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 월러스와 그루밋 뭐 이런 무한도전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그 차륵 애니메이션으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또 찍고 조금씩 움직이고 찍고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콤마 촬영, 즉 조금씩 움직이면서 찍는 거를 콤마 촬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 촬영 같은 경우는 주로 타임랩스에서 그룹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 거라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라거나 자동차가 막 몇십 동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인터벌 촬영, 타임랩스라고 하는데, 이 타임랩스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미 다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핸드폰으로 이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예요. 구도인데 이 구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